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나고 자란 30살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에 눈먼 인간들이 어떻게 제 손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생은 나름 공평하다는 것, 또 죄짓고는 못 산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생선구이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원래는 부모님 두 분이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현재는 아빠와 저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5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20대 후반쯤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은 참 자상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결국 떨어지고 차선책으로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 마음이 좀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런 저보고 오히려 대견하고 성실하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실패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데 뭐가 대단하느냐고 씁쓸하게 웃었는데, 그런 저더러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주더라고요. 오랫동안 공무원 공부를 했다 보니 포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5년 정도 해보고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모님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현실적이고 야무진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요. 저도 저를 마냥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자주 물에 손을 담그는 제 손이 춥고 틀까봐 늘 자기 주머니에 제 손을 넣고 다니며 네 손도 마음도 평생 따뜻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월급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다정함 하나 믿고 2년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냥 결혼해서도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은 좋았던 연애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살펴봐야 했습니다. 왜냐면 저의 결혼 생활의 비극은 전부 제 시누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저희 시누는 정말 답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30 중반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 없이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존심도 강하고 콧대도 높았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현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늘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거나 뭔가를 배워볼 생각은 없고 그저 인생은 한 방이라는 소리를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투자니 대박이니 소리를 달고 살았죠. 그렇다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한 방이면 된다느니 그런 소리를 곧잘 했어요. 게다가 본인은 자기 앞가림도 하나 못하면서 남의 돈 귀한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직업이 그럴싸하지 않으면 바로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도 엄청 무시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시작부터 얕잡아 봤던 거죠. 저더러 나이도 많지 않은데 사회생활은 안 하고 바로 부모님 밑에서 일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신우는 저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정작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 없이 어머님에게 빌부터 사는 건 본인이면서요. 자기 힘으로 돈 한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신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데 저희 부모님 가게는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오랜 단골들도 많은 나름 로컬 맛집이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저를 비아냥거리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하여튼 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신우가 지 친구들이랑 저희 가게에 놀러 왔어요. 사실 안 와도 되는데 부득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예약 자리로 따로 테이블을 비워놨습니다. 그래도 신우가 왔다고 서비스도 팍팍 주고 나중에 계산할 때 할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표정 엄청 안 좋더니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부러 팔아주려고 친구들 데리고 간 건데 돈을 다 받았다고요. 저 신우한테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신우가 온다고 했을 때 올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먹고 싶어서 오는 거면 상관없는데 자꾸 팔아주러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 이미 엄청 바쁘고 장사 잘 됩니다. 팔아주고 말고 할 가게도 아니고 오히려 손님 많을 땐 웨이팅도 하는데 신우가 자기 자리 맡아달라고 해서 그 자리 빼놓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팔아주러 간다라더니 왜 계산하고 돈 받느냐고 섭섭해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원래 잘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는데요. 더 황당한 건 나중에 남편이 그 음식값을 신우에게 기어코 줬다는 겁니다. 저의 환장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결혼 전 그토록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 같아서 좋아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우유부단하고 말만 번드르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과 신우에게 완전 휘둘리면서 자기 주장도 없는 귀도 엄청 얇은 사람이었고요. 염치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는 신우와 그런 신우 말이라면 다 맞는 줄 아는 어리석은 남편. 그 조합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고 결혼 생활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냥 철딱서니만 없으면 상관이 없었게요. 자꾸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앞에 카페에 잠깐 가게 되었죠. 무슨 일이세요, 형님? 신우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며 고생이지? 땀 때문에 머리 다 들러붙은 것 봐. 점심때 손님이 너무 많았거든요. 올케는 나이도 어린데 언제까지 그 미련하게 고생하며 살 거야?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몸써서 돈을 모아? 라는 겁니다. 좀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돈을 모아요? 돈 버는 방법은 다 따로 있지. 그렇게 몸갈아서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어. 괜히 골병만 나지. 내가 가만 보니까 올케나 성민이나 부자 되긴 좀 글른 것 같아. 요즘은 그냥 디립다 일만 해선 절대 부자 못 되거든. 근데 올케나 성민이나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획 부동산 안내서 하나를 주는 겁니다. 자기 아는 친구가 줬다면서 여기가 나중에 돈이 될 거라고 하면서 투자를 해보래요. 자기를 믿고요. 자기를 믿긴 뭘 믿나요?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요. 게다가 이것도 뭐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니고 그냥 자기 친구한테 들은 정보랍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거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내 친구가 부동산에서 일하는 앤데 본인이 부동산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정보 잘 알거든. 친구분이 공인중개사 하세요? 아니, 그냥 부동산에서 보조 업무 하는 애야. 근데 듣는 이야기가 엄청 많은 거지. 걔 일하는 부동산이 크기도 크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오거든. 근데 이거 정말 괜찮대.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얘기해서 투자 좀 해보려고 할 거야. 그냥 우리만 할까 하다가 성민이네도 이런 정보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알려주러 온 거야. 라는데 신우나 그 친구들이나 도찐 개찐이고 이걸 뭐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고요. 얼핏 봐서 주소 같은 걸 봐도 절대 잘 될 리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좋게 거절했습니다. 형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런 데 투자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형님도 큰돈 들어가는 일은 신중하게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는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게 마음 편하고요. 제 딴에는 형님이 어머니한테도 얘기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그나마도 있는 돈 괜히 신우 때문에 헛바람 들어서 날릴까봐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참 희한하게도 신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머님이나 남편이 신우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껌뻑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좋은 정보 있어서 가족끼리 알려주는 거잖아. 하다못해 올케네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해줘. 저희 부모님은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하는데 신우 표정이 더 안 좋더라고요. 올케, 내가 주는 정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래서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정말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고 돈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투자에 관심 없으시고요. 걔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어도 정보력이 얼마나 확실하는데 나니까 이런 정보 주는 거야. 올케네도 같이 잘 살자고. 형님, 마음은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크게 생각이 없어서. 참나, 평생 생선 냄새 맡아가면서 푼돈이나 벌던가. 신우는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 저렇게 말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서 너무 황당했는데 그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올케가 자기를 무시한다느니 집에 있다고 자기 말을 우습게 여긴다느니 울고불고 난리를 친 모양이에요.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신우가 너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면전에 대고 딱 잘라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말했어야 되나요?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성은이 걔가 지금은 집에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머리도 좋았고 공부도 곧잘했던 애다. 전교 1등도 하고 그랬던 애야. 괜한 허튼 말하고 다니고 그런 애가 아니라고. 아니, 어머님, 저는 그런 투자 관련해서 생각도 없는데 형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럼 기분 안 나쁘게 적당히 잘 둘러대던지. 너는 그런 융통성도 없니? 라며 저를 꾸짖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말했으면 됐지 제가 저기서 뭐 얼마나 더 돌려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신우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네 마누라가 나를 무시한다 어쩐다 하면서 지도 생선 가게에서 알바나 하면서 누굴 무시하느냐고 생 난리를 쳤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야말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 말 듣고 제가 네네 형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안 한다고 단칼에 거절하니 기분이 상당히 나빴나 봐요. 진짜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개무시하는 건 신우 아닌가요? 그런데도 어머님과 남편에게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저는 그때 신우의 실체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한테 누나가 좀 꼬인 데가 있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면서 그냥 자기 딴에는 우리한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기분 안 나쁘게 적당히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니 남편은 제 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예 남의 일처럼 무책임한 방관을 하고 그저 제가 적당히 맞춰주면서 참으라는 거였더라고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뭐든지 좋게 그냥 넘어가자는 주의고요. 비겁하게 눈을 피하던 남편의 모습, 그게 제 불행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신우이의 괴롭힘은 부쩍 심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한다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그걸 우연히 신우가 봤나 봐요. 같은 동네니까 마주칠 일도 많았죠. 그런데 어머님께 제가 밤늦게 술 먹으며 놀러 다니고 성민이는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를 바로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새댁인데 밤늦게 술 먹고 다니는 짓은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만난 친구랑 동네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 한 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황당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귀한 옥돔을 몇 마리 주셨어요. 제가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정성껏 구워 남편과 저녁 상 차려 먹으려는데 예고 없이 신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아, 형님 어쩐 일로. 내 동생 집에 내가 오지도 못해? 밥 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다시 제 밥을 들고 오는데 그 사이에 옥돔을 지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올케는 되게 좋은 거 먹고 지낸다. 이런 거 혼자 먹지 말고 시어머니도 좀 챙기고 그래.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챙겨주신 나머지 옥돔을 찾아내서는 낼름 챙겼습니다. 어차피 올케는 생선구이 식당에서 일하니까 이런 거 실컷 먹을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챙겨가서 엄마랑 먹을게. 이런 건 좀 나누고 그래라.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내가 이건 엄마한테 올케가 준 거라고 해줄게. 올케 위해서. 내 덕분에 점수 좀 따는 거야. 그러면서 홀라당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어버바 하는데 남편도 모른 채 하면서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저 먹으라고 일부러 사다 주신 건데 어이가 없었죠. 신우가 가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니 한다는 말이 자기야, 생선 정도야 그냥 좀 주자. 엄마가 나 먹으라고 따로 챙겨주신 거잖아. 아, 그래도 누나랑 엄마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가만 보면 은근 속 좁아. 우리 누나 시집도 못 가고 엄마랑 사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 사소한 걸로 눈치 좀 주지 말고 웬만하면 당신이 좀 참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집안 시끄러워서 자기도 좋을 게 없잖아. 가족끼리. 어? 신우의 행포에도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고 쪼잔한 사람 만들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남편의 침묵과 방관이 신우이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침묵을 만만함으로 여겼는지 점점 더 선을 넘었거든요. 급기야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며 저희 남편을 꼬드겨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샐러드 카페가 없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샐러드 많이 먹고 특히나 여자들은 밥 대신 샐러드 많이 먹는 거 알지? 진짜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 강남에서 대박 난 거래. 근데 돈이 좀 모자란데. 성민이랑 나랑 동업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같이 하자.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누나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알아본 것 같아. 마음 잡고 뭔가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수로 도와줘? 누나 말처럼 아파트 대출 좀 더 나오지 않아? 가족으로서 힘 좀 보태주고 싶어. 사실 누나 저러고 있으면 우리도 안 좋은 거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이 집 이미 대출 많이 했잖아. 여기서 대출 더 받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아, 누나가 뭔가 한다 하니까 난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지. 난 못 도와줘.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이랑 어머님이 알아서 해. 너 진짜 왜 그래? 엄마랑 누나 저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잘라 거절하면 내 체면은 뭐가 돼? 그리고 넌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독하니? 누나가 잘해보려고 하잖아. 가족끼리 좀 못 도와줘? 남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누나의 길을 살려주지 못해 안달이 난 동생의 모습뿐이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토라져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남편도 자기 본가 식구들만 챙기고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라는 것을요. 제가 기어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남편은 신우에게 저를 잘 설득해 본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도 지금 신혼집 어차피 네 집은 더 많은데 왜 올케 눈치 보느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바람을 넣었죠.
어차피 너네 집 네 명의로 되어 있잖아. 옳게 동의 없어도 네 명의면 되는데 뭐하러 허락을 받아. 그건 네 권리야. 남편 역시 그 말에 아, 맞네. 네 명이니까 상관없나? 오, 역시 우리 누나 똑똑하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돈 5천만 원에 제 돈 2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대출이었는데 그 대출은 사실상 같이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명의가 지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저는 그럴 거면 내 돈 내놓으라는 소리까지 나왔고 남편하고도 자꾸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쩌든 신우말대로 가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나도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서 대출금 같이 갚고 있는데 남편은 지 마음대로 하려 하고 저 답도 없는 신우도 계속 봐야 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손잡고 온다더니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맘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랜만에 두 분이서 여행을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고민 중이긴 했지만 아직 부모님께 말씀드리진 않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분 좋게 여행을 가신다 하기에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죠. 출발하던 날 아침 엄마는 설레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민정아,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줄게. 너도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어라. 엄마의 그 들뜬 목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라고 대답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이순희 씨 따님 되시나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이송되셨는데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히더군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고 났대. 빨리 일어나. 울부짖으며 옷을 챙겨 입는데 양말 하나 제대로 신기지 않을 정도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랬죠. 마침내 도착한 응급실 앞. 하지만 하늘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15톤 트럭과 엄마 아빠가 탄 차가 충돌했는데요.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구급대원들의 손을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응급실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채 차갑게 누워있는 엄마를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에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빠는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감당해야만 했죠. 남편은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손으로는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더군요. 저도 그걸 봤지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어서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아빠는 긴급수술 후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일단 엄마의 장례식부터 치러야 했죠. 너무 갑작스럽고 기막힌 상황이라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멍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다 왔습니다. 위로하는 말도 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수술 후 누워 계시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새벽 3시경 멍하게 엄마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데
신우가 제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앉으며 제 어깨를 다독이는 척 하더군요. 옳게,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보험금 나오는 거 정리 잘해야 해. 세금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쪽 지인들이 낸 부조는 따로 정리해두는 게 맞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엄마 장례 때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돈인데. 저는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멍하게 있는데 그 와중에 와서 저런 말을 씨부리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욕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은데 엄마 빈소에서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옳게 어머니가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지? 사망보험금이 나올 텐데 그거 나오면 우리 사업에 좀 보태는 게 어때? 차라리 잘 됐네. 우리 너무 대출을 많이 해야 했는데 보험금으로 투자를 하면. 그 순간 제 인내심은 가루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서 신우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이 망할려나.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가만두고 봤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엄마 보험금을 네가 왜 탐내는데? 뭐? 차라리 잘 됐다고? 이 개같은 년아.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신우 머리채를 잡고 악을 지르자 안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어머님도 놀라서 달려 나오더군요. 신우는 놓으라고 악을 지르고 저는 정말 죽일 기세로 신우 머리채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 있던 몇 명의 친척들도 놀라서 다 저희를 말렸죠.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년아. 내 엄마 빈소에서 꺼져. 뭐? 보험금을 너네 사업에 못해. 사람이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지금 제정신도 아닌 사람 앞에서 뭐가 어째? 당장 안 꺼져? 저는 신우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어머님은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어디 신우한테? 어머님도 같이 손잡고 꺼지세요. 딸녀를 저 따위로 키우신 건 어머님 잘못돼 있으니까.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너도 꺼져.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저 답도 없는 미친 누나년 데리고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사업 오냐. 네 누나가 하자는 대로 어디 실컷 해라. 나는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식구들이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고 여기서 꺼지라고. 저는 완전 발광을 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빈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게 너무 기막히고 제 상황도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진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듯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울고 나니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것들 다 끊어내야 내가 살겠구나. 정신이 확 들었죠. 저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린 뒤 바로 이혼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이 마음대로 저희 집 대출을 받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힌 내용을 증거로 혼인 파탄의 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신우가 문자나 전화로 사업자금 안 보탠다고 막말했던 증거들이었죠.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고 그들은 결국 위자료까지 뱉어내며 이혼당했습니다. 신혼집에 대한 지분도 철저히 계산해서 나눠 가지고요. 그 이혼 준비를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아빠를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거의 마무리가 될 시점부터 부모님의 생선구이 가게를 다시 오픈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몸이 바빠야 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퇴근하면 아빠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몸이 힘들고 지치니 그래도 잡생각이 덜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지만 저는 믿었어요.
제 목소리가 아버지를 이 세상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밧줄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너무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해질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너무 무리한다고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오히려 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아버지의 굳은 손마디를 주무르고 있는데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의 검지손가락이 까딱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급하게 의사를 불러왔고 오랫동안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그동안 독하게 버텼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제 부축을 받으며 조금씩 재활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는 저와 같이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셨죠. 저희의 사정을 아름아름 알고 있는 동네 분들은 아빠가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가게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가게는 더 바빠졌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던 무렵 언젠가부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그냥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여길 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정아, 잘 지냈어? 남편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원래는 멀끔했는데 그 사이에 완전 노숙자처럼 변한 겁니다. 누나가 기어코 사업하자고 해서 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대출금까지 다 해줬거든. 거기다가 누나가 그때 말한 부동산 투자도 했는데 완전 망했어. 누나가 그 부동산 때문에 사채까지 써가지고 집도 넘어가고 나 완전 신용불량자 되고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이렇게 되니까 자기밖에 떠오르는 데가 없더라. 자기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누나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진짜. 누나고 뭐고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해 보이고 초라하던지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저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어요. 우리 끝난 사이인데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가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사 먹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제 네가 어떻게 살던지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오늘은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 이건 주는데 다음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전 남편 곁을 지나갔죠. 지금도 저는 신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 집불도 없는 신우말을 철석같이 믿었는지요. 남편이나 전시모나 그토록 어리석은 사람이니 결국 다 같이 손잡고 나락을 간 것이겠죠.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 관심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라 어쩌고 살던지 이젠 상관없습니다. 망했든 죽었든 뭐 어쩌든 가네요. 가끔 장사를 마치고 밤바다를 보며 걷다 보면 그 지독했던 시간들이 꿈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견뎌온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해요. 그 고통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든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더 활기차게 가게 문을 열 겁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곁에서 웃고 계신 아빠가 더 오래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기만의 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정말 잘한 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이진수와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과도 같고 동아리까지 겹치다 보니 정말 눈만 뜨면 보는 사이였죠. 그때 우리 사이가 어땠냐고요? 정말 남사친, 여사친 그 자체였습니다. 걔도 제 앞에서 방귀 뀌는 것까지 보여줄 정도로 편하게 생각했고 저 역시도 화장도 안 한 얼굴로 편하게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었던 남녀 성별을 떠나 허물없이 편하게 지낸 친구 사이였죠. 주변에서 야 너네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 하고 놀리면 저희 둘 다 손사래를 치면서 야 얘랑 결혼하느니 평생 혼자 살고 말지 라며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인연은 질기게 이어졌어요. 첫 직장이 운 좋게도 가까운 동네였던 데다 마침 둘 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기에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팎일 정도였죠. 낯선 사회생활에 지치고 상사한테 깨져서 마음이 헛헛한 날이면 어김없이 편의점 앞에서 만나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기댈 곳 없는 타지 생활에서 이진수는 저에게 친구 이상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퇴근길이었는데 이진수가 자기 집에서 김치전을 구웠다며 와서 먹으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갓 구운 전을 먹으며 오늘 너네 팀장님이 또 괴롭혔다며 먹고 털어버려라 하고 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얘만큼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까? 굳이 모르는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나를 설명하고 감정을 소모하며 모험하느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친구랑 평생을 함께해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진수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연애 기간에도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진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친하고 가까웠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보니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거봐 내가 너네 결국 결혼할 줄 알았다 라는 뜨거운 축하와 응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날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친구처럼 편안하고 든든한 남자와 남은 생을 함께한다니 부부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물론 그 남자의 뒤틀린 본성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뭔가 기묘한 징조가 있긴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하객들 사이로 웬 여자 한 분이 자꾸만 제 시야에 걸리더라고요. 제 쪽 지인도 아니었기에 남편 쪽 지인인가 했는데 묘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쯤 많아 보였는데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무채색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서늘해 보이더군요. 그 여자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하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서 보면 눈을 피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빛은 딱히 축하를 하러 온 사람의 따뜻함이 아니었기에 그 많은 하객들 속에서도 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 예식할 때도 식장 맨 뒷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요. 신혼여행을 갈 때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본 적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는 문득문득 어디서 봤을까? 왜 낯이 익을까? 하다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 근처에 있던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요.
거기 여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갔던 곳이라 기억이 났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희 결혼식에 왜 오나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자기야, 혹시 우리 학교 앞 카페 사장님 기억나? 그 단발머리에 좀 차갑게 생긴 분 말이야. 내가 그때 자기한테 좀 이상한 여자가 결혼식 왔었다고 물어봤잖아. 근데 낯이 익어서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교 앞 카페 그 여사장님이더라. 혹시 자기가 초대했어? 자기랑 뭐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겁니다. 에? 그 카페 주인?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왜 와? 난 학교 다닐 때도 그 카페 별로 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 주인분하고 사적으로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그런 카페 가냐? 뭐 PC방이나 당구장 가지. 나는 거기 별로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왜 왔지? 나랑도 아는 사이 아닌데. 아마 우리 결혼할 때 바로 옆에 다른 홀에서도 식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거기 왔다가 그냥 우리를 본 게 아닐까? 얼굴 낯이 익어서. 자기 카페 오던 학생들이니까 결혼하나 보다 해서 구경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나저나 너도 별걸 다 기억하고 신경 쓴다.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서 웃는 겁니다. 남편 말을 들으니 그냥 우연이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가슴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경을 하러 왔다기엔 그 여사장의 표정이 너무 싸늘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 후 시작된 결혼 생활은 참 평화롭고 안온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딴 길로 새는 법 없이 곧장 집으로 오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축복처럼 예쁜 아들도 찾아왔죠. 아기가 눈매부터 인매까지 남편을 쏙 빼닮아서 어찌나 예쁜지 우리 세 식구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듯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저희 집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위태위태하다가 결국 공중분해가 됐거든요. 든든했던 가장에서 순식간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불경기 탓인지 취업 문턱은 높기만 했어요. 밤마다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때 시어머니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유리야, 우리 진수 때문에 걱정 많지? 재취업도 잘 안 되고.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내 친한 친구 미란이라고 알지? 어머님 가장 친한 친구분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는. 그래. 어머님 친구분 중 정미란 씨라고 어머님하고 엄청 오래되고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오셨고 아들 돌잔치에도 오셔서 금팔찌까지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는 마치 두 번째 어머님 같은 존재기도 했죠. 성격이 호탕한 데다 저희 어머님이랑 동갑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고 관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좀 늦게 생겼다 보니 현재 아들이 군대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걔네 남편이 아주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 알지? 알죠.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란이도 거기서 이사 직함 달고 오래 일했잖아. 내가 우리 진수 회사 실직당하고 힘들다고 혹시 자리 없냐고 물어보니까 진수 자리 마련해 줄 테니 당장 오라더라. 물론 여기가 너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라 좀 멀긴 한데 너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니잖아. 마침 미란이 회사는 회사 사택도 있다더라고.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남편에게 바로 전할게요.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도 흔쾌히 거기로 갔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 아니니 어디든 일자리 있으면 가야 된다면서요. 물론 왕복 4시간 거리다 보니 출퇴근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희는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해도 탄탄하고 월급도 많았거든요. 주말 부부를 해서라도 다닐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렇게 주말 부부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번 남편 사택에 놀러 갔더니 짐도 다 안 풀고 그냥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들 친정에 맡기고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상자째로 담긴 채 풀지도 않은 남편의 짐들을 제가 좀 정리해 주려 했죠. 그러던 도중 남편의 보물상자 같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상자 하나도 있더군요. 열어보니 저랑 주고받은 편지나 사진도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정리하다 말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추억에 젖었죠. 그런데 그 사진 뭉텅이 중 낯선 사진 한 장이 있더군요. 저랑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보니 앳된 고등학생 시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3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선생님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의 손가락이 남편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고 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사진을 찍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남편이 제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좀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야? 아,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야. 이걸 왜 여태 안 버렸지? 잡동사니들이랑 섞여 있었나? 그러면서 사진을 무참히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버려? 선생님이라면서. 아, 좀 이상한 선생님이었어. 그러고 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점심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2명 중 한 명이 저희 남편을 알아보더라고요. 저기, 너 이진수 맞지? 어? 삼원고등학교 이진수 아니야? 나도 삼원고 나왔어. 우리 같은 밭도 했잖아. 나 기억 안 나? 그 카페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가 남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아, 오. 옆에는 와이프? 너 결혼했구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진수야, 너 여기서 살아? 그때 전학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기도로. 일 때문에 다시 왔어. 그러면서 남편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도 더 이상 말은 안 걸고요. 저는 왜 저렇게 피하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생각했지만 별로 안 친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공교롭게 아까 그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대박. 이진수 맞지? 고등학교 때 그 난리치고 전학 가서 다시는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였더라? 교생 선생님이랑 맞지? 교생 선생님이랑 그렇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 교생 선생 잘리고 쟤는 전학 가고. 대박이지 않냐? 그때 너무 쇼킹했는데. 생긴 건 그냥 수더분하게 생겨서 학교에서 그러다가 걸렸잖아. 근데 옆에 와이프도 있더라. 와이프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지? 그때 우리 지역 완전 뒤집어졌었는데 말이야. 그렇겠지. 모르겠지. 과거에 대해선. 저는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나와보니 이미 그 여자들은 나가고 없더라고요. 남편이 교생 선생님과 그런 사이였다고? 심지어 학교에서 이상한 짓을 벌이다 걸렸다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걸 말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유리야, 너 그런 말 믿어? 내가 그럴 것 같아?
쟤네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나 괴롭히던 애들이야. 뭐라고? 아까 그 여자애들이? 그래, 완전 악질들이었어. 있지도 않은 소문 퍼뜨려서 나 은따 만들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만든 나쁜 년들이라고. 나 교생 선생님이랑 그런 적 없어. 걔네가 만들어낸 소문이야. 그걸로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니. 진짜. 그 말을 듣자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런 짓을 저지른 주제에 제 남편한테 뻔뻔하게 아는 체를 하다니요. 미친 것들 아냐. 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뭐하러.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야, 와, 완전 열받는데? 그러면서 아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 계속하고? 냅두라 그래. 계속 저러고 살라 그래. 나는 다 잊었어. 그랬구나, 고등학교 때. 너 힘들었겠다. 난 전혀 몰랐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저는 남편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법이죠. 뭔가 남편의 해명을 들었음에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시간이 좀 흘러 아이 방학이 되었는데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계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서프라이즈로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 없이 둘이서 시간을 보내려 했던 거죠. 남편 사택 비번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갔더니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휴지통에서 콘돔 껍질 하나를 발견했던 겁니다. 사택 휴지통에 이게 있을 이유가 뭐겠나요? 손이 부르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뭔가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것 같더군요. 게다가 그와 동시에 남편에게서 뭔가 의문스러웠던 부분들도 머리에 스치는 겁니다. 그 교생 선생님과의 소문도 그렇고요. 저는 내가 모르는 남편의 어떤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뒤를 캐보자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몰래카메라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끔 침실에 교묘히 설치해 두었죠.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남편이 혼자 지내는 사택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걸 설치하고 조용히 돌아오는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폭발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며칠간의 시간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남편 사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찍힌 영상을 확인해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고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바로 마음을 먹을 정도였죠. 그렇게 남편을 찾아갔고 제가 녹화한 영상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집에 몰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에 기함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자기가 잘못했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니 지금 사는 아파트 명의는 나한테 넘기고 아들 친권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위자료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자기한테도 그 상간녀한테도요. 참 기가 막혔지만 저도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사방팔방 크게 만들겠나요. 저도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아파트 명의나 똑바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명의를 바꾸고 조용히 그리고 신속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토록 친하고 사이좋았던 남편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어쨌든 남편이 먼저 저를 배신한 거잖아요. 일은 벌어졌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제가 할 거라곤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끝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연락도 없이 어머님과 신우가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니네 이혼할 거고 이 집도 네가 갖기로 했다며? 네. 미쳤니? 그런 중요한 걸 왜 니들끼리 결정해?
이혼은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이혼은 둘째치고 이 집 말이야. 이 집에 들어간 이혼 그거 내가 해준 거야. 근데 네가 뭔데 이 집을 네가 가져? 어머님 아들 이진수 바람 폈습니다. 사택에서요. 다른 여자 끌어들여서 바람 폈다고요. 그래서라뇨? 옆에서 신우도 그러더군요. 옳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바람핀 건 진수가 잘못했지만 집 문제는 별개야. 이걸 올케가 홀로 당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지분으로 쳐도 우리 집에서 훨씬 많이 내줬는데 이혼은 하더라도 집 문제는 다시 얘기해. 그러면서 둘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별개인가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저희 아들 키워야 돼요. 이진수가 바람핀 거니 뭐라고 하려거든 이진수한테 따지세요. 이렇게 만든 건 다 이진수 때문이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독하다. 남자들 타지에서 고생하다 보면 잠깐 외로워서 실수 좀 할 수 있어. 고생 많이 하더니 그렇게 됐나 보다. 네가 이해 좀 해주면 될 문제지. 그걸 이렇게 난리쳐서 집까지 뺏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걸 보시고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랑 바람 폈는지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어머님과 신우 앞에 그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도 정지 화면처럼 굳어져 버렸죠. 누구랑 바람을 폈길래 어머님도 신우도 경악을 하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절친이라던 정미란 씨였습니다. 진수야, 나 오늘 너 보고 싶어서 혼났어. 저도요. 그래도 회사에서 가끔 보니까 좋더라.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 부서로 좀 옮겨달라 할까? 에이, 그건 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종종 만나요. 남편과 정미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더니 아주 익숙하게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입을 맞췄고 남편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미란의 허리를 끌어안더군요. 그러면서 서로 애정이 뚝뚝한 얼굴로 스킨십을 하는데 그게 여과 없이 다 찍힌 거죠. 엄마의 친구와 아들이 사택 안방 침대에서 그 역겨운 짓을 벌이고 있는데 어머님과 신우도 경악 그 자체였죠. 이게 누구? 미란이야? 네, 어머니. 누구랑 바람 폈는지 보셨죠? 어머님 친구분 정미란 씨요. 이제 알겠죠? 제가 왜 이 집 내놓고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는지. 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얘가 이런 짓을?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진수 이러는 거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진수 고등학교 때도 교생 선생님이랑 사고 쳤죠. 저도 다 알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도 신우도 놀라더군요. 그거 네가 어떻게? 속일 걸 속이세요. 그래서 온 동네 망신 다 당하고 야반도주하듯 전학 갔다면서요. 그 뒷수습 결국 어머님이 했을 거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처음엔 그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알겠더군요. 그게 다 진실이었다는 걸. 고등학생 때부터 지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문제 일으키더니 이게 바로 이진수의 진짜 취향이었나 보죠? 어머님도 형님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테고 제가 조용히 이혼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어머님 아들을 위해서기도 한 거예요. 이런 거 다시 소문나면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생매장이에요. 어떻게 자기 엄마 친구랑 진짜 미쳤다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제 말에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긴 했어도 그땐 어렸고 그 교생년이 내 아들 꼬드겨서. 그럼 이건요? 정미란 씨가 꼬드긴 거예요? 그때는 고등학생이라 뭣도 모르고 그랬다 쳐요. 미성년자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식까지 있는 30살 넘은 성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러는 거? 그거 그냥 어머님 아들이 원해서예요. 언제까지 여자들 탓만 하실 건데요? 어머님은 놀라서 휘청하시더라고요. 신우가 황급히 어머님을 잡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거의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요. 신우도 다급하게 쫓아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그 길로 정미란의 집으로 쳐들어가 한바탕 난리를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이 일이 커지면 안 되니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저한테 아파트 명의 넘기고 이혼해달라 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그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죠. 당연히 정밀한네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정밀한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밀한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도 회사에서 바로 잘렸습니다. 상간소송도 당했고요. 그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소문 안 나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저한테 아파트 넘긴 건데 결국 그 난리를 겪으며 끝이 났던 거죠. 이혼 후 조용히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때 결혼식장에 왔던 그 카페 사장님도 아마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남편이 저를 사랑하기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진짜 성적 취향과 비밀을 감추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남편과 저는 그냥 친구 사이 정도에서 끝냈어야 했나 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친구로 잘 지냈던 그때 시절마저도 남편의 연속극 속에서 존재했던 게 아닌가 싶어 배신감이 드네요. 하지만 이제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며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곁에는 저만 믿고 방긋방긋 웃어주는 천사 같은 아들이 있고 잊은 수가 넘긴 집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오롯이 저와 제 아들을 위해 보란듯이 꽃길만 걸어보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인생 공부 톡톡히 했으니 보란듯이 씩씩하게 잘 살아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